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1월 시험 문제 인사 1급 6회 기출문제 필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 텐데요. 1번은요. 경영혁신과 ERP의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추가된 부분이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2번이 두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약지로 나눠준 자료에 있습니다.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머신러닝의 정의,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유형 나와 있고요. 그 유형에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답은 그렇죠. 시뮬레이션이란 건 없더라.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11월 문제에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돼서 나올 거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RPA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 RPA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추가된 내용에 적용되어 있고요. 적용 단계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기초 프로세스의 자동화, 그 다음에 2단계는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의 활용, 3단계는 인지 자동화인데요. 현재 내용은 인지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도 예상 문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는 나오던 문제입니다. MIS와 ERP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 업무 시스템은 업무 단위고 ERP는 통합 업무 시스템이다. 맞고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형태는 중앙 집중식이고 ERP는 분산 구조다. 얘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직적이고 ERP는 수평적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바뀌었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설명으로 목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PPR과 ERP는 병행한다. 괜찮죠? 동시 또는 전에 ERP 패키지를 맞추어 PPR을 추진하는 방법.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 ERP 패키지를 수정한다. 기존 업무 시스템을 고수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었죠. 답은 3번. 자, 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암기해달라고 했죠.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은 얘를 우리가 뭐라 본다? 그렇죠. 총 소요 비용입니다. 여기까지가 ERP 문제 5문제 2점씩에서 10점이고요. 6번부터가 이제 또 인사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은요. 교과서마다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능, 확보기능, 개발기능, 보상기능, 유지기능이 있고요. 기본기능에는 직무관리 및 인적자원 계획, 그 다음에 확보기능은 채용, 선발, 인사이동, 개발관리는 교육훈련, 경력, 인사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상은 임금, 복지후생, 유지는 안전, 보건, 노사관리, 이직입니다. 자, 그럼 적합하지 않은 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1번입니다. 확보 기능은 채용, 선발, 인사이동이다. 지금 잘못 나왔다. 그럼 얘는 뭐다? 여기서 설명하는 건 그저 기본 기능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답은 1번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직무정보 수집하는 방법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특수한 작업의 사례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는 거죠. 얘를 갖다 우리가 중요사건 기록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관찰법은 뭐냐면요. 숙련된 직무자가 직무 수행자를 직접 관찰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체험법은 말 그대로 경험법이라고도 하는데 직무 분석자 자신이 그걸 한번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지법은 표준화된 질문지, 설문지죠. 근로자에게 배부해서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거,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중요사건 기록법은 아마 이 지문처럼 나온 게 아니라 아마 교과서를 보시면 능률적인 행동과 비능률적인 행동을 구분하고 그 사례를 수집하여 직무 성과에 맞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약간 설명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번 보기도 읽어주시라. 7번은 별표 치고 공부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인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요. 가끔 그걸 꼭 암기해 주시든가 따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8번 인력계획의 미래 예측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독립변수들의 선형관계에 대해서 기초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때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얘는 우리 여러분들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귀 분석.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핵심인 단어가 나오죠. 뭐? 상관관계라고. 그죠? 이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아니까 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추세라는 거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변수가 이 변수를 정하고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추세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자,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설문조사를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거.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인력 계획이 미리 예측법이 아니라요. 우리 그 의견을 내는 거죠. 자유발언, 자수비대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발언, 비판금지, 수정발언, 그 다음에 대량발언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답은 1번. 자, 9번 문제입니다. 모집의 방법 중에 사외 모집이죠. 사내 모집과 사외 모집은 나누게 됩니다. 사내 모집은 사보,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을 이용한 공개 모집이 되겠고요. 사외 모집에 해당되는 거는 광고, 신문, 뭐 잡지에 내는 거, 인턴, 그 다음에 종업원 추천제도, 헤드헌터, 종업원 파견제도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없는 건 뭡니까? 그렇죠. 기능 목록표 같은 경우는 내부 채용할 때의 방법이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생산성의 인사팀에서 본 신입사원의 최종 면접을 보기와 같이 실시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의 면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면접 방법을 볼게요. 면접위원을 내부위원 2명과 외부인원 3명으로, 그러니까 다수의 면접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가 1명씩 들어갔답니다. 다대1 면접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패널 면접이라고 부르고요. 이 패널 면접은 그렇죠. 관리직이나 또는 전문직일 때 전문직 면접에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선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지원자의 시험 예측과 입사 후 직무 성과를 비교하여.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지원자의 입사 성적과 입사 후 성적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타당성을 뭐라 부르냐? 그렇죠. 예측 타당성이라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어요. 그대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동시 타당성은 현직 근로자의 시험 성적과 직무 성과를 비교하는 거. 내용 타당성은 얼마만큼 선발 도구가 요구하는 내용을 잘 나타내는지를 보는 거고요. 구성 타당성은 시험의 이론적 구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 종업원의 직무 능력 및 잠재 능력을 기준으로 적정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능력주의 원칙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애초에 나와 있던 겁니다. 답은 1번이다. 능력주의 원칙은 종업원의 능력, 즉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 기준으로 배치하는 거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자, 13번입니다. 인적자원관리의 진행 과정에서 계획, 실행, 통제를 제시한 것 중에 통제, 관리죠. 통제에 해당하는 것. 자, 1번은 뭐에 해당될까요? 사기 유발, 노사분규는 그렇죠. 실행입니다. 실행. 2번은요. 모집 홍보, 선발 배치는 계획이죠. 3번은 4기 정도 모집 효과의 분석, 투입 비용 계산. 얘가 통제죠. 3번은 통제. 4번은 인력 공급의 추이 파악, 임금 기준 파악, 인사평가, 경력 개발. 얘는 계획이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몇 번? 그죠. 3번이네요. 자, 14번입니다. 과로는 허스버그의 이 요인론에 기초하여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과 책임.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책임을 증대시키고 우리 직무 설계 방법 중에서요. 직무 전문화,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가 있었죠. 여기서는 책임이 나오면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뭐다? 그죠? 직무 충실화에 대한 내용이다. 직무 충실화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익숙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15번.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장점과 단점, 성과 및 잠재적 요인의 향상으로 재원적 사실을 설술하는 방법. 간편하지만 비교가 어려우며 평가가 상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종의 자기국가 방법으로 평가는 자유롭게
답이 나왔죠. 이 마지막에 나왔네요. 얘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자유롭게 한다니까 자유기술법이죠. 근로자의 장단점과 성과 및 잠재 요인을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간편하지만 비교가 어려운 방식. 이게 뭐다? 그렇죠. 자유기술법이다. 나머지도 강제선택법, 대조국가표, 그 다음에 서술식 국가방법도 꼭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자, 16번. 인사고과의 오류 중 중심화 경향을 줄이기 위한 것.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중심화라는 건 사람이 보통 중간으로 몰린다는 거거든요. 평균으로.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갖다 늘리고 다양한 평가적 자료를 확보하면 그렇죠. 중간으로 몰리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 됩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좋음, 보통, 나쁨이 있으면 중간으로 몰리는 걸 얘기해요. 중심화 경향이거든요. 근데 얘가 매우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거기서 치우침을 갖다가 중간에 있는 걸 없앨 수 있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16번 답은 4번이고요. 17번 교육훈련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정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피훈련자에게 그 상황 속의 특정 역할을 맡기거나 그 역할에 대한 행동 변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실제와 비슷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가상의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 상사가 메모, 지시, 전화 메모를 지시하고 바스켓에 넣어서 한다라고 나온 건데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걸 가지고 인바스켓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바스켓이라는 얘기도 빠졌고 메모지라는 얘기도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인바스켓 훈련이. 그래서 답은 인바스켓 훈련이 아니죠. 참. 다시 한번 볼게요. 특정 상황을 설정하여 피훈련자에게 상황 속의 역할을 맡기고 역할이네요. 역할 연기법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드 훈련은 말 그대로 0.0부터 9.9까지 리더의 행동을 갖다가 그 인간과 생산 관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관점을 0.0부터 9.9까지 나온 거죠. 그리드는 격자 모양이라는 거고요. 역할 연기법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피해 훈련자에게 그 상황 속의 역할을 맡기고 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역할 연기법. 감수성 훈련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는 게 감수성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느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바스켓 훈련은 아까 얘기했었죠. 인바스켓 훈련은 실제와 비슷하게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가상의 요구에 맞춰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상사가 메모, 지시, 전화 메모한 내용을 갖다 넣고 꺼내 보면서 우선순위와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결정하게 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인바스켓 훈련이라고 부른다. 다른 데서는 장바구니 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제가 문제를 잘못 읽는 바람에 헷갈렸는데 답은 2번이죠. 1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리더십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더가 먼저 행동을 보임으로써 부하에게 대리학습 모델이 되고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이죠. 그리고 목록을 설정하고 코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여러분? 슈퍼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리더십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코칭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전문가가 알려주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하는 거죠. 그걸 코칭이라고 불렀고요. 셀프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리더만이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의식이라고 부르죠. 주인의식.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슈퍼 리더십은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원래는 이렇게 셀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셀프가 있다 해서 셀프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은 뭐냐 그러면 조직 구성원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서는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걸 뭐라 부른다? 변혁적 리더십이라 부른다. 그러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모범적 기업가적 행동을 통해서 개인적 권력을 행사하거나
미래의 비전을 알아보고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목표로 하는 리더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뭐냐면 카리스마가 나온 게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다, 그것만 기억해달라 했었죠. 답은 3번입니다. 18번, 19번인가요? 조직 변화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체계적인 지식 관리를 실시하여 조직 교육의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 얘는 뭡니까? 여러분, 학습 지향이죠. 학습 지향에 대한 설명이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조직의 형태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기능 부서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와 인력이 함께 일하는 조직으로 기능별 조직 또는 부문별 조직 형태로 프로젝트 팀 나왔죠. 그럼 이런 걸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매트리스 조직이라 부르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차출해서 묶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그렇죠. 매트릭스 조직이라 부른다. 나온 김에 숙지해 주시고요. 주관식 어렵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금관리 차원에서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나왔는데요. 임금 수준은 임금액 또는 임금률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기업 전체의 임금 총액 수준이나 각 종업원의 임금 개별 임금 수준, 초과 근무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얘는 뭐예요? 그죠?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성. 임금의 적정성이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상임금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급여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그 다음에 해고 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산전 출산 산전 휴가수당 체크가 되고요.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나누기 한 거죠. 기간 일수로. 그래서 얘는 보통 뭐에 대한 기준이 되냐면요. 퇴직급여, 퇴직금이 기준이 되고 구직급여, 그 다음에 휴업수당, 연차 유급수당이 기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옳지 않은 거, 대표적인 건 2번이죠. 해고 예고수당은 뭐다? 그렇죠. 통상임금이다. 얘는 통상임금의 기준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의 3가지 원칙 되어 있네요. 복리후생의 3원칙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리후생의 3원칙은 뭡니까? 적정성, 합리성, 협력성이죠. 그 다음에 지불 능력은 뭐냐면 이 설계 원칙이죠. 설계 원칙, 종업원의 욕구 충족의 원칙, 종업원의 참여의 원칙, 다수의 혜택의 원칙, 지불 능력의 원칙,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24번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제출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하고요, 근로소득 영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실기를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죠.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보이시나요? 단어? 부가가치? 부가가치? 자, 우리 이윤 분배제도 중에서요, 인건비를 줄여서 보상해 주는 건 우리가 스켈론 플랜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처럼 부가가치를 갖다가 다시 보상을 분배해 주는 건 뭐라고 불렀어요? 럭커 플랜이라고 불렀죠. 럭커 플랜. 이윤 분배제도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이윤 분배제 기본적 보상 외의 영업수익 일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는 걸 얘기하고요. 인프로 쉐어 플랜은 5대5가 나옵니다. 5대5. 일정 비율에 따라서 성과금을 나눠주는 거. 자, 26번입니다. 26번은 이거는요, 여러분들 참고로만 보세요.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인데 이 문제는 매년 바뀝니다. 아마 2025년 되면 또 바뀌었을 거예요. 종합소득 10억 원 초과될 때의 기본 세율은 그냥 45%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고, 이건 작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얘는 올해는 또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게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요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풀 때 필요하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그때 그 시기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해당되는 걸 나중에 공부하기 전에 보시라. 지금은 의미 없다. 왜? 2024년도 거니까. 자,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임금을 삭감한다. 답 나왔죠?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 제도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28번입니다. 교대 근무제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자, 종업원들에게 일정한 제약 시간 내에, 제약 조건 내에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제도. 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여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1일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4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근무하며 시간급을 지급한다. 파트타임이죠. 파트타임. 그 다음에 2사람 이상의 시간제 근무자가 교대로, 이건 뭐라 불러요? 직무분할제 또는 교대제라고 하죠. 직무분할제. 그 다음에 회사가 1일 근무시간을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고 근로자를 2계절 이상으로 편성하여. 얘가 교대 근무제네요. 교대 근무제. 답은 4번. 자, 29번. 기업별 노동조합의 단위조합 또는 지부가 산업별 상부 노동단체와 공동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에 답이 있다니까요. 공동으로 하니까 뭡니까? 그렇죠. 공동교섭이죠. 공동으로 하니까 공동교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섭은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교섭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예요. 통일교섭은 전국적, 지역적, 산업별, 직업별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사용자 단체도 좀 큰 단체가 서로 큰 단체와 큰 단체가 하는 건 통일교섭. 집단교섭은 뭡니까 여러분들? 복수의 기업이 노동조합 집단을 구성하여 이런 문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교섭은 봤고요. 대각선은 하나가 커. 예를 들면 노조 측이 크고 기업은 하나의 일개 기업일 때 이러면 대각선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대각선 교섭이죠. 기업별 교섭은 현기차처럼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노조가 자기네 노조가 서로 교섭하는 거, 이걸 기업별 교섭이라고 부릅니다. 30번. 부당 노동행위가 나왔네요. 부당 노동행위는 자, 불이익 대우, 환경계약, 단체 교섭 거부, 그 다음에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조업 계속은 뭐냐면요. 이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니라 사용자 측의 노동쟁의 형태 중에 하나죠. 사용자 측의 노동쟁의 형태는 직장 폐쇄와 계속조업이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경영참가제도를 직접참가와 간접참가제도로 구분할 때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간접참가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종업원 지주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주죠. 우리 사주.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몇 시간? 그렇죠. 1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된다. 점심시간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그럼 4시간이면 30분을 줘야 되죠. 답 체크했고요. 1시간. 노동상권입니다.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결하는 권리. 답 나왔죠? 무슨 결? 단결권. 답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고 바로 답 나왔으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지금 33문제를 풀어봤는데 인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답도 주관식이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